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뉴로퓨전의 이은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이발하셨어요? 아, 네, 머리도 길어가지고 또 세트에 맞게 효과까지 들어가네요. 이제 막 빛도 나고. 그리고 저희 나무도 있어요, 중간에. 아유, 아주 겨울인데 나무 보기 힘든 시즌인데. 네. 친환경적입니다. 아주 야외 취향적이네요. 스튜디오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벤트들 있었는데 짧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황 정리 먼저 하고 넘어가면요. 지난주는 이제 CPI가 제일 큰 이벤트였죠. 다행히도 예상치 하에서 시장이 아주 신났습니다. 야, 이제 10월까지 산타랠리 간다. 그리고 신이 났고 거기다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침체 온다. 연준이 이제 이거 핸들 돌린다. 라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근데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는 지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또 시장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내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게 이 연준의 피본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런데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저번 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록과 또 이제 이 저번 주 소매 판매 지수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우선 FOMC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중요했던 이벤트죠. 회의록이 발간되는 거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저번 FOMC에서 시장이 파월의 발언을 굉장히 좀 이 비둘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파월이 이제 비둘기가 됐다 해석을 했는데 과연 시장의 해석이 그게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 판매가 이제 시장의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뭐 원래는 시장이 막 그렇게 주목한 지표는 아니었어요. 막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근데 저번 주 추이를 보자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한번 이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원자재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시죠. 원자재 뉴스를 또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은 원자 중에서 천연가스가 꽤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계속해서 하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지지선이 3달러인데 여기가 좀 중요한 고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촬영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8, 2.9달러대에서 지금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이제 관심인데 지금 수준으로는 2020년 겨울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래서 뭐 인플레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좀 덜었고 그래서 뭐 트레이더들은 뭐 이런 변동성 터지니까 신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들도 원자재 쪽도 봤을 때 좋은 호재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쯤이면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주의하게 참고해봐야 될 시즌인데 이제 13F, 13F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운용자금이 1,000억 이상 되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전분기, 그러니까 지금이 4분기니까 전분기면 3분기죠. 3분기에 자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부터 뭐 우리가 아는 여러 명의 대가들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훔쳐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또 중요해서 제가 또 이 기간에 이 대가들의 특색 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해서 그분들을 좀 제가 간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대가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세웠는지 그리고 그 전망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 뷰를 함께 참고를 하면서 투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 그러면 워렌 버핏도 있을까요? 워렌 버핏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역시 뭐 가장 주식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 정답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은 그럼 3분기에 어떻게 투자했을까? 워렌 버핏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비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러니까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뭐 최근 들어서 3분기 들어서 상당히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수보다 매도를 좀 많이 한 3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한 기업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죠? 그 기업이 이제 이 미디어, 이 리버티 미디어라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박스로 친 그룹은 시리어스 XM 홀딩스라는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음악 라디오를 위주로 하는 이제 기업이고,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홀딩스는 야구팀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팀. 근데 이 기업들이 원래 리버티 미디어라는 미디어 엔터하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스피노프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리버티 미디어의 기업, 이 리버티 미디어 또 주식도 이번에 매수를 했거든요. 리버티 미디어에 몰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분기에는 매도에 조금 더 매수보다는 비중을 유지했는데 그 안에서 어디를 많이 샀나 보니까 리버티 미디어에 정말 많은 비중을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리버티 미디어의 창업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리버티 미디어의 창업자가 이분입니다. 존 말론이라고 한마디로 미디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뭐 여러모로 지금 뭐 리버티 이 미디어를 그 읽은 분이지만 또 이 에비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재무제표를 읽을 때. 근데 이 에비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개념을. 그만큼 이제 재무제를 굉장히 빡세게 하는 분인데, 또 이게 성공해서 이분 지금 사진 보면은 뭐 광활한 평야에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미국에서 두 번째 땅 부자입니다. 이분이 가진 땅이 서울시의 15배입니다. 서울시에 15배에 달하는 땅을 가진 땅 부자고 엄청난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에비타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재무 관리에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버핏이 이거 투자할 만 했구나라고 이렇게 힌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인터뷰에서 이 미디어 업계를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미디어 업계들이 지금 너무 곤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왜냐면은 이 뭐 스트리밍이 뭐 요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스트리밍이 뭐 대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넷플릭스부터 해서 뭐 요즘에는 저희가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스트리밍 기업들이 많아요. OTT 기업들이. 그래서 모두 다 거기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정작 이 스트리밍에서 재미를 본 기업은 얼마 없고 괜히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부채만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저금리였으니까 부채가 늘어나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뭐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이 미디어 기업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봄직한 파라마운트라는 기업을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파라마운트의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2022년 3분기부터 현금 흐름이 뭐 적자입니다. 아유. 그리고 이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현금 흐름만 보자면 이제 신생기업형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손익계산서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그리고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디어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뭔가 이거 휘청할 수도 있다. 라는 사인을 줬거든요. 한마디로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디어 업계.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본인의 회사는 얼마나 잘했나. 본인의 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을 했습니다. 역시 에비타를 만들어낸 분답게 재무 관리에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뭐 현금 흐름도 굉장히 뭐 빵빵하고 자본 질주도 뭐 감당할 만큼 크지 않고, 그래서 뭐 성숙기업형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역시도 계속해서 먹자를 보고 있죠. 영업이익 자체도. 그리고 이자 비용도 크지가 않습니다. 부채를 많이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사업에 투자를 안 해서.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이 워렌 버핏이 1분기부터 좀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 미디어에서는 구조조정이라도 여기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워렌 버핏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근데 왜 샀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왜 샀을까요?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왜 샀을까는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2분기에 산 거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분기에는 또 뭐를 하냐면 워렌 버핏이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를 다 샀습니다. 업계 1, 2, 4위를 다 샀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주택 시장에 베팅을 하지? 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건가? 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이제 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미국의 부족한 주택 수가 50%가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주택 중에 40%는 1980년대 지어진 거고, 2019년 이후 지어진 신축이 전체 이 주택 중에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동산 버블이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 주택건설업체들이 다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미국 주택 공급 추이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완전히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히 이게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오히려 항구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이 모기지 금리, 한마디로 우리가 주택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 주택 가격 지표인데 이 대출 금리가 올라도 미국 주택 가격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구조조정이 다 끝난 사업이고 이 기업은 절대 안 망한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베팅을 한 거고 아까 미디어 기업도 이 존 말론이 말했듯이 미디어 산업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미디어가 구조조정이 일어나도 미디어 산업이라는 건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구냐? 이 주택 공급 업체 1, 2, 4, 2처럼. 이 워렌 버핏이 봤을 때는 이제 리버티 미디어 같다. 이렇게 탄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넘어가고 구조조정이 되면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등치를 키워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워렌 버핏이 리버티 미디어에 베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전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분의 투자 전략도 있나요? 네,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뉴스로 많이 화제가 됐죠.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와 여행주에 쇼패팅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 거기 또 주목을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그냥 조금 산 건 아니고 요번에 산 이 주식이 마이클 버리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1위가 됐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이제 넥스타 미디어 그룹이라는 기업인데 이거 역시도 뭐 지금 보시면 이게 넥스타 미디어 그룹의 현금 흐름표거든요. 아까 보신 리버티 미디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둘이 경영 방식이 비슷한 기업이에요. 재무 관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신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이러면서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쌓아둔 현금으로 M&A를 하고 뭐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키워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성향의 기업을 둘이 샀다. 좀 이게 좀 뭐 이건 이 TMI입니다만 이 마이클 버리 트위터 이름이 카산드라거든요. 네. 트위터 닉네임이. 근데 그거 워렌 버핏이 지어준 겁니다. 워렌 버핏이 그 금융위기 때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마이클 버리 뭐 카산드라 같은 사람이라고 했거든. 예언자인데 아무도 안 들은 진실을 얘기한 예언자. 그러니까 버리가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걸 자기 닉네임으로 썼을 정도로 또 이렇게 또 TMI스러운 인연이 있다. 그런 TMI까지 소개, 이런 TMI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비레크먼도 네. 이제 금리의 베팅, 장기채 숏 베팅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X에 올리면서 금리 변동성도 화제가 됐었는데 3분기 투자는 어떻게 했나요? 비레크먼은? 비레크먼은 한마디로 이제 구글에 다 몰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구글이요?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비레크먼 기업의 이제 이 3분기 설티네프 한마디로 이제 이 3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구글이 뭐 비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레크먼 원래 IT에 투자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요식업 이런 쪽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굉장히 이제 구글에 투자를 크게 했고 구글에 투자한 이유를 보면은 이 비레크먼이 최근에 30년물 쇼패팅 걷어들이면서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나는 내 포트폴리오가 이 침체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구글이 침체에 최적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체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비레커먼 같은 경우는 뭐 운용 자산 규모가 뭐 몇십 조고 어마어마하지만 네. 주식을 굉장히 집중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들고 있는 종목만 해도 뭐 한 7개, 6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 주식들이 침체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치폴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치폴레를 들고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버거킹,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외식업 프랜차이즈인데 패스트푸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침체에 강할 거다. 왜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다들 플렉스해서 맛집 가고 이러는데 야, 침체 와봐라. 지갑 다친다. 누가 그런 비싼 맛집 가냐. 이런 가성비 좋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지. 특히 뭐 치폴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국민 점심 메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이런 데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뭐 저기 하워드 휴즈 홀딩스라고 이제 부동산 개발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특이한 게 자기가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자기 부지를 다른 개발 기업에 팔아서
그 개발이 돼서 지가가 오르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추가로 개발을 해서 지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식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왜 골랐냐? 여기는 한마디로 이제 삶의 가성비가 좋은 지역들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싼데 삶의 질은 굉장히 좋고 뭐 텍사스나 라스베가스 같이 그리고 세금은 또 많이 높지 않은 이런 땅을 들고 있으니까 이 침체가 오면은 그런 이제 비용이 안 들면서 이제 삶의 질을 챙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지역으로 갈 거라는 거죠. 알파벳이. 이 하워드 홀딩스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드러켄밀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침체가 와도 성장하는 산업이다. 70년대 침체기에도 정유 산업은 성장했듯이 나는 이번 침체가 와도 AI 산업은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비레크먼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AI 산업은 뭐 이제 그냥 핫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혁명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침체가 와도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에 베팅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I 하면 엔비디아인 줄 알았는데 구글을 선택한 게 저는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 외 인상적이었던 구루 투자들도 있었을까요? 네, 아까 이 엔비디아가 왜 아닌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마침 구루들이 이 맥락이 있더라고요. AI 투자를 이어가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대부분 빅테크를 샀습니다. 드러켄밀러도 빅테크를 샀고 캠피셔도 빅테크를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이 AI 혁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을 깔아주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에네이블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빅테크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산업을 점점 스케일업해서 키워가는 회사들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좀 옮겨간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 기업도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브로드컴이나 시게이트 같은 기업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하드웨어인데 지금 뭐 하드웨어 하면 다 그냥 엔비디아만 다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최고 잘 나간다. 근데 이제 AI 혁명이 일어나면은 얘네들 수혜를 본 텐데 얘네는 아직 주가가 좀 소외돼 있네라는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시게이트의 주가 추이인데 엔비디아는 뭐 이미 날아갔고 그에 비하면 브로드컴이랑 시게이트는 아직은 안 날아갔거든요. 많이 안 날아갔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또 수혜주냐? 브로드컴은 이제 이 네트워크 칩셋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챗GPT 같은 거 쓰면은 네트워크를 사용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네트워크 칩셋을 만드는 브로드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하드디스크로 유명하죠. 이제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AI 학습을 시키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 데이터 어디다 저장합니까? 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게이트 역시도 이런 AI 혁명에 이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 주가가 조명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뭐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든지 캠피셔라든지 이런 분들이 브로드컴이나 시게이트를 좀 사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제는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 외에 1차적 그 다음 2차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구루들의 투자들의 특징들이 하나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워런 버핏이랑 마이클 버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금 비중 늘리고 매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뭐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이 선택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확신 있는 AI는 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엔비디아 일변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빅테크라든지 다른 좀 소외받은 하드웨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투자의 선택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좀 공통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반기 바라보시면서. 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 그쵸. 침체 올지 안 올지 지금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가 전 정답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구루들도 AI를 베팅한 이유가 나는 이 침체가 오든 안 오든 AI는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와는 좀 무관하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보입니다. AI에 있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오픈 AI 이슈에 대해서 다뤘는데 연구원님의 생각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MS에 이제 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MS를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일리아 서스키버가 가장 남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일리아 서스키버가 이 AI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메시 같은 존재입니다. AI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갔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머지 개발자도 굉장히 실력 있는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예전에 퀀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예전에 이제 퀀트가 아주 이 소수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되게 비밀이 있고 알고리즘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만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기업에 뭐 계속 붙어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이직하다 보니까 퀀트가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퀀트를 하는 세상이 됐죠. 그것처럼 이제 AI도 뭐 지금은 이제 오픈AI가 이렇게 앞서가지만 여기 오픈AI에서 실력 있는 인원들이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또 인력들이 돌 겁니다. 또 그 인력 하에서 또 같은 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또 딴 데 가고 그러면서 또 전반적인 AI가 상향 평준화 되면서 이제 AI 혁명이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면은 MS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또 MS가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츠버그가 아직 오픈 AI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MS가 오히려 좋지 않다. 더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쌤이 갔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있는데 실적 앞두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엔비디아는 저는 무섭습니다. 지금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아놔가지고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이거 실망스럽게 나오면 이거 바로 이거 작두 한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하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네. 시점이다. 너무 고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은수 연구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